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는 어떤 형태를 보이십니까?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그 점수대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등락폭이 심한 편입니까? 설령 등락폭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점수 이상의 수준에서 등락폭이 심하다면 그거는 좋은 현상인 것이고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가 55점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나는 올해 시험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5점에서 60점 정도의 모의고사 점수라면 그냥 무난하게 합격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90점을 받든 아니면 100점을 받든 불안한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매 불안하죠.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2가지. 첫 번째, 컨디션 유지와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지 않는다면 누가 합격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다른 분들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 잘못된다면 다른 모든 분 다 잘못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합격할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문제를 볼까요? 자, 뭘 지금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는 2가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즉 정착물입니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뜻이고 정착물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구분하는 것. 두 번째는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독립정착물인지 종속정착물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볼까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 그렇다면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는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종속 정착물을 찾아라는 얘기죠. 자, 기역은 가식 중인 또는 이식 중인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 니은 좀 잘 기억해서요. 건물이라고 놓든 건축 중인 건물이라고 놓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든 독립 정착물입니다. 교량,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와 함께 양도가 되는 종속이죠. 따라서 T것은 정확합니다. 다년생 식물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인데 독립 정착물은 아닌 거죠. 독립 정착물의 종류는 딱 4가지에 국한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종속 정확합니다. 농작물은 독립 정착물이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2번 문제. 기역 잘 보세요. 기역은 너무 간단하죠. 뭐만 딱 보면 됩니까? 장래. 하여튼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문에 시간적 의미, 특히 장래라는 말, 미래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영속성입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원가 방식 평가를 어렵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2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방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원가 방식에서는 무슨 가액을 구하는 겁니까? 적산가액이죠. 그럼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기죠. 자, 특징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가 방식은 감가가 발생하는 자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말을 바꾸어서 감가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가 방식을 평가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때는 영속성이 답이 됩니다. 자, 2번째, 원가 방식이라는 논리는 이런 거죠.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성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현재 니은처럼 놓는다면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영속성도 되고 부정성도 되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일 시험 지문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을 때는 영속성이 되든 부정성이 되든 어느 특정한 특성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디귿으로 갑니다. 개별 요인을 분석하고 사정 보정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개개 부동산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개별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3번 문제. 자, 이제 기억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표본지하고 표준지를 구분해 볼까요? 물론 최근 10년 기준으로 토지의 용어의 출제 빈도로 따지면 1등이 필지입니다. 필지 핵지가 1등이고요. 2등이 후보지 이행질이 됩니다. 그러면 표본지라든지 표준지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출제 빈도로 따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표본지가 정답이라면 제일 중요한 키는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그런데 표본지가 정답이라면 키는 지가 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지가 변동을 측정한다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고 지가 변동률, 지가 변동 이런 단어가 보이면 표본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은은 후보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우리는 빨리 어떤 토지를 말하는지를 잡아놓고 그리고 키워드를 찾아가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니은 후보지가 맞다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역 상호간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지역 상호간이죠. 자, 근데 지문을 보시면 표현을 잘 봐요. 공업지가 주거지로. 공업지든 주거지든 둘 다 택지죠. 그럼 다시 말하면 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입니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이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돼야죠. 따라서 니은은 X.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의 키는 뭐가 될까요? 이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이걸 1단지라고 표현합니다. 리얼로 가겠습니다. 휴한지. 휴한지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그런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휴한지, 휴식. 그래서 공한지라든지 유휴지는 비정상적인 토지, 휴한지는 정상적인 토지. 따라서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리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비정상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비정상지라고 했으니까 휴한지가 아니라 유휴지가 되면 되겠죠. 리얼로 가보겠습니다. 자, 리얼을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보인다, 그죠? 그러면 표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토지 용어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개. 정답은 3번 됩니다. 4번 문제로 수요와 공급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5번을 볼까요? 우리가 동그라미 5번에서는 4가지를 세팅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요량, 공급량, 수요가격, 공급가격. 다시 한 번 더요. 수요량, 공급량, 수요가격, 공급가격. 이 4개를 딱 세팅시켜 놓고 공급가격만 최소, 나머지는 최대. 그럼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라고 했으니까 최대라고 해야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틀린 것 동그라미 5번 한번 볼까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탄력성의 개념들 하나씩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요. 모의고사를 구성할 때 기준을 딱 이렇게 뒀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양구 개인적인 생각이 모의고사 문제에 반영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양구가 출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출제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출제할 거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들이 좋아하는 문제들,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출문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 시험 출제위원으로 늘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학교재. 자, 거기에서 지문들을 다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문을 객관성을 갖추어서 언급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될 테니까요. 강양구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강양구 출제할 게 아니니까 그 출제자들에 익숙해져야 되고, 단지 강양구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늘 강조한 거고 그들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강양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색깔을 안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시험장 갔을 때 유리할 테니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도요. 가격이 변화해도 쭉 이렇게 읽고 완전 탄력적이구나. 완전 비탄력적이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탑 찾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물론 두 가지 관점이겠죠.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곡선이 수직이죠. 그럼 탄력도로 표현하면 완전 비탄력이죠. 이렇게 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키로 선택을 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죠. 수평이면 어디가 불변? 가격. 그러면 가격이 불변인데 가격이 변하여도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완전 탄력적을 선택해서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것을 먼저 키로 잡은 거예요. 자, 갑니다. 양이, 가격이 불변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태를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죠. 하나는 수평, 완전 탄력적이다. 하나는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완전자가 붙었을 때는 가격이든 양이든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강양구가 들리게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좋습니다. 수직.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라고 줘요. 그럼 우리가 0이라는 것을 완전 비탄력으로 해석이 안 되면 답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기억은 그래서 X. 지금 틀린 걸 찾으라고 해서는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니은으로 가볼까요? 자, 니은에서 포인트는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크다는 말은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겁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합니까? 라는 거니까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1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1보다 큽니다. 그랬으니까 가격이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우린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탄력적이다. 뒤것으로 갑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그럼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이번엔 1보다 작대요. 1보다 작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습니다. 비탄력적이다.
미음,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이든 곡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틀렸습니다. 틀린 걸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됩니다. 7번 문제로 가볼까요? 계산 문제를 만나면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빨리 쭉 전체를 보면서 탄력성의 종류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0.3, 소득 탄력성은 0.4, 그리고 교차 탄력성 0.5랍니다. 세 가지를 다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 오피스텔 가격 각각 3%씩 상승했답니다. 요 가격과 요 가격이 3% 상승했대요. 그리고 전체 수요량이 5% 증가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소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했듯이 탄력성의 종류가 하나가 출제가 되든 두 개든 세 개가 출제가 되든 물론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 그리는 것. 그림만 그리면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는 별거 없죠. 자, 이제 공란 하나씩 채웁니다. 올라갈까요? 33은 9, 0.9% 감소죠. 왜 감소합니까?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은 무조건 반비례니까. 자, 그 다음 교차 탄력성입니다. 3, 5, 15, 1.5% 증가. 왜 증가죠? 부호가 플러스 값이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합니다. 0.9% 감소. 소득 탄력성의 수요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 블랭크.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서 1.5% 증가. 그랬더니 전체를 합쳤더니 5% 증가래요. 그러면 요 블랭크 구하려면 마이너스 9, 1.5 뒤로 넘기면 되겠죠. 먼저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1.5에서 0.9를 차감하면 0.6%죠. 0.6%가 뒤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0.6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4% 증가가 되겠네요. 그럼 4.4%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겠죠. 자, 계산기 4.4 나누기 0.4 해보세요. 그러면 11% 증가가 정답입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기억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격이 지속적으로 키는 이제 이거죠.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이라는 얘기는 상향시장 아니면 하향시장 두 곳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후퇴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하향시장 정확합니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이번엔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정점까지 도달했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향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X. 틀린 걸 찾는 문제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허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건설사가 계속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정도가 증가를 한답니다. 그럼 경기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경기가 좋다는 거죠. 그럼 경기가 좋으면 회복도 되고 상향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지속적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상향시장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리얼로 가볼까요? 이 표현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처럼 누구 주도 시장에서 누구 주도 시장으로 변한다라는 말은 회복이든 후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하나 보시고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했다는 얘기니까 매도자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경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회복 시장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과거 사례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과현상. 자, 1번 지문 한번 잘 보세요.
1번은 하향여가인지 상향여가인지 말이 없죠. 그냥 여가현상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하향여가를 얘기합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을 때는 하향여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향여가가 발생하면 고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던 주택들이 저소득층의 이용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많아졌죠.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했죠. 그럼 고가주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질적인 수준도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겠죠. 고가는 신축을 하니까 당연히 질적인 수준이 좋아지는 거고, 물론 고소득층의 주택이 저소득층의 이용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상태가 매우 양호할 때는 아니겠죠. 상당 부분 노후화가 되고 난 다음에 넘어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저가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질적인 수준은 좋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량도 증가하고 질적인 수준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라는 말은 고소득층, 저소득층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득층 지역이랍니다. 재개발 비용이 크다는 겁니까? 가치 상승분이 크다는 겁니까? 가치 상승분이. 그럼 재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재개발을 하는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한 겁니까? 고소득층 지역. 그럼 여전히 주거지로서 가치가 좋겠죠. 가격은 당연히 비싸겠죠. 저소득자들 진입하는 거 곤란하겠죠. 그럼 고는 고끼리, 저는 저끼리. 결과 주거 분리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고가 주택 가까이 위치한 저가래요. 고가와 인접한 저가는 고가로부터 정의 외부 효과를 받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 기능이지 시장 실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기능 때문이다. 또는 하향여가 때문이다. 또는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볼까요? 주거분리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이 나뉘어지는 현상인데 이런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걸린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업, 누구 거죠? 베버. 자, 베버가 주장했던 세 가지 항목이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이죠. 그럼 첫 번째, 최소 수송비를 검토해서 입지를 결정합니다. 여기 두 번째 노동비를 추가시킵니다. 그 다시 입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최적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집적 이익을 추가시키는 거죠. 자, 이 과정에 두 가지 수송비와 노동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다. 그런데 집적 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겠다는 겁니다. 기억, 정확한 지문입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보편 원료. 보편 원료가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 구태여 원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시장 지향 입지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자, 디귿에서 키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임계 등비용선하고 등비용선 또는 등운송비선 둘 다 기억했다가는 시험장에서 손해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임계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노동비. 수송비와 노동비 둘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내용을 봅니다. 근데 어디에도 노동비라는 말이 없죠. 그럼 틀렸네요. 운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했으니까 임계 등비용선이 아니라 그냥 등비용선이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리얼로 갑니다.
입지 중량, 원료 지수는 기준이 1, 입지 중량은 기준이 2. 이것만 기억하세요. 크면 원료지양, 작으면 시장지양. 정확합니다. 이용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내용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엄의 지문 자체는 정확한 지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배법이 아니라 래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1번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 인구수와 금년 인구수를 비교하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작년부터 가볼까요? 문제가 레일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A도시, B도시. A도시 인구수, B도시 인구수가 올라가야죠. 5만, 20만. 그리고 거리는 각각 5km, 10km의 제곱. 자, 계산했더니 이렇게 놓으면 고민할 거 없죠. 반반씩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 2만 명이 B도시로 가는 게 10,000명이 가겠죠. 자, 다시 이제 금년입니다. 인구수는 5만에 30만. 거리는 동일하다, 그죠? 자,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죠. 어떻게 됩니까? 40%, 60%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3만 명의 60%니까 18,000명. 따라서 10,000명에서 18,000명이 된 거니까 8,000명 증가. 정답은 3번 됩니다.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입지론 및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기억. 입찰 지대설. 자, 이 부분에서요. 이게 잉여냐, 생산비냐. 자, 지금 시점에서 혹시라도 이게 불편하다면 우리 입장을 바꿔보세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생산비라고 주장했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잉여라고 주장한 거야. 물론 이제 마샬은 따로 기억해야 됩니다. 마샬은 잉여적 성격도 있고 생산비적 성격도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기억은 X. 자, 파레토의 지대설로 갑니다. 자, 파레토 떠올리세요. 파레토의 지대설에서 결론 지대는 희소성의 대가입니다. 수요의 희소성입니까? 공급의 희소성입니까?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어야 지대가 커진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공급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라는 말은 그게 바로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공급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전용 수익과 지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요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디귿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비가 감소하게 되면 중심에 있던 시설들이 점점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중심에 있던 시설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교외화 현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질문입니다. 리얼로 갑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 핵심입니다. 영국의 런던을 대상으로 한 실정 조사를 한 거죠. 도시가 기능적인 분화인데 이렇게 기능적으로 도시가 분화되는 과정에 다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도심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음. 버제스의 동심원이 가지는 문제점 기억나십니까? 도로, 교통, 이들이 도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즉 교통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도로나 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한계가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만일에 이런 문제 스타일이 광범위하게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대책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제도들 중에 언제 시행되고 언제 폐지가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시험 문제가 일정 바운더리 안에서 출제되어 주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재수죠.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1990년도 토지 공개념 3대 실천 법률로 만들어졌던 것 중에 기억에 나와 있는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된 거죠. 그리고 토초세, 토지 초과이득세 폐지된 거고요. 자, 그리고 TDR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볼까요? 토지거래 신고제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우리나라는 토지거래 신고제도 시행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토지거래 신고하고 토지거래 허가하고 어떤 게 규제가 강력합니까? 허가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토지거래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지거래 허가제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규제는 허가제가 더 강력한데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으면 이게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신고제를 그냥 폐지시켜 버린 거죠. 신고제보다 더 강력한 허가제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외부 효과 그러면 키가 세 가지죠. 제3자 의도하지 않은 행위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돼야 되죠. 제3자가 자, 그럼 여기서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장 기능이지 시장 실패 즉 외부 효과가 아닌 거죠.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비라고 했으니까 편익이 나와야죠. 자, 편익이 나왔습니다. 만일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이 나왔다면 틀렸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의 외부 효과인지 부의 외부 효과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개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좋겠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정확합니다. 그럼 정답은 2번 됩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도 맞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것, 정확한 표현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 해야 되겠죠. 용어 정의 때문에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조세 경감을 하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하고는 관계없겠죠. 이것은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들은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개인이 불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불리하다고요. 그럼 그 말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유리할 테니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유리하니까 결론 과대 생산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15번 문제.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 보이면 이것은 생산자 입장입니까? 소비자 입장입니까? 생산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소비라고 되어 있는 3번이나 4번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정의 외부 효과인지 부의 외부 효과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는 사회적 개념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큰 게 좋은 겁니까? 작은 게 좋은 겁니까? 작을수록 좋겠죠. 사회적 비용이 작대요. 그럼 유리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유리하니까 이것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정의 외부 효과. 따라서 생산의 긍정적 외부 효과가 됩니다.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이번에는 편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비가 돼야죠. 1번도 소비, 5번도 소비니까 일단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인지 부의 외부 효과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개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대요. 유리하죠. 그럼 이것도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럼 정의 외부 효과니까 소비의 긍정적 외부 효과.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쇄와 물세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쇄. 그럼 양도세는 국세죠. 그럼 인쇄라고 해야죠. 그래서 기억은 X. 동그라미 니은을 보세요. 지문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양도세를 중과했더니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결 효과라는 말이죠. 부동산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 디귿으로 갑니다. 조세의 증가와 조세의 귀착. 조세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임대인은 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더라. 이게 조세의 증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 그게 조세의 귀착이라 그럽니다. 디귿은 X. 리얼로 갑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방세 중에 지자체의 세수가 가장 큰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1순위입니다. 그러면 세수를 가장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세목이라면 지자체 중에서도 덩치가 큰 데가 가져가야죠. 특광도세가 됩니다. 다음 미음으로 갑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리얼도 틀린 겁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다, 그죠? 보유세이면서도 국세다. 정확합니다. 따라 틀린 것은 정답 3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갈까요? 자, 기억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를 사는 것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토지 소유제에서 근본적인 개념은 토지 사유제를 그 근거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거기에다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토지를 많이 사면 사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데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죠. 또는 지나치게 많이 사면서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어서 거래를 일정 기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게 다 토지 공개념적 사상입니다. 기억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투기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거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거래를 하려면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니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거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제시키고자 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디귿으로 가볼까요? 농지를 소유할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한다든지 토지 선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개인도 살려고 하고 국가도 살려고 한다. 국가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리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왔던 내용이죠.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미음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우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시행 안 하는 겁니까? 시행하는 제도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신고제의 정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실거래가를 신고하십시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신고는 언제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요? 자, 계약일입니까? 취득일입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옳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됩니다.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5번을 볼까요?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예외 대상이 4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객관식에서 일단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부동산과 개론에서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도생,
도생이 1순위로 나왔죠. 90% 도생만 나왔는데, 자, 도생만 기억하면 뭔가 조금 찜찜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예외가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로서 50층 이상, 150m 이상, 그리고 도생,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변동계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사용하는 게 변동 또는 변이계수가 됩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겁니까?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올라가야죠. 위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표준편차. 그럼 표준편차는 올라가고 분모의 기대 수익률이죠.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표준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가. 정답은 1번 됩니다.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까요? 위험 선호형. 자, 여러분, 위험 선호형하고 위험 회피형하고 지문을 잘못 보면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위험 선호형은 수익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자입니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겠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20번까지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는 LTV를 구하랍니다. LTV에서 밸류,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동산 가치. 그럼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이 4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4억.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게 론, 이게 저당 대부액이죠.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자료를 활용해서 저당 대부액을 구해와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부채 감당률이 보이네요. 부채 감당률이 2랍니다. 근데 부채 감당률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4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천 나누기 2 했더니 2천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요. 조심할 것은 2천만 원은 부채 서비스액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저당 대부액이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죠. 요걸 이용해서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저당 상수가 0.1이랍니다. 그럼 나눠주면 이게 2억이다. 그죠? 그럼 요 2억이 저당 대부액입니다. 그럼 2억 나누기 4억을 했으니까 50%가 되겠죠? 정답은 4번 됩니다. 문제가요,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 당일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해진 일정한 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실은 불편한 겁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다. 그죠? 그럼 틀린 것만 체크합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수년제 가치인데 수년제 가치의 정의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갑시다. 시작. 현가, 현가 뺀. 현가, 현가 뺀. 정확합니다. 그런데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 R, R이 뭐였죠? 요구 수익률이죠. 따라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정답은 2번 됩니다. 23번 문제.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갑자기 또다시 출제 빈도수가 갑자기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상환액을 구하는 금융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상환액을 구하는 금융계수는 잔여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론으로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지문 하나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미상환액. 미상환액은 어떻게 구하죠? 미상환액은 저당 지불액 곱하기 잔여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하면 이게 미상환액이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구해내야 되는데 일단 저당 지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저당 지불액부터 구해야 됩니다. 저당 지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이죠. 저당 대부액이 4억 7,400. 저당 상수인데 주어진 조건에 저당 상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있네요. 역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5년이랍니다. 그런데 매월 상환합니다. 매월. 자, 매월 상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저당 상수는 여기서 곱하기 12를 해야죠. 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전체 개월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180개월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죠. 그런데 저당 상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니까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118.50 나눴더니 답은 이렇게 나와요. 정답이 아니고요.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저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저당 지불액이죠. 요 저당 지불액이 400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당 지불액이 400만 원. 곱하기 잔여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입니다. 자, 15년이죠, 상환 기간이. 근데 몇 년간은 상환했다는 얘기입니까? 5년간은 상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남은 거죠? 잔여 기간이 10년이죠. 근데 10년인데 매월이라고 했으니까 120개월짜리를 사용해야죠. 90.07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미상환액은 3억 6,028만 원. 정답은 3번 됩니다.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자, 최근에 우리가 한번 정리했던 부분인데,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곱합니다. 역수입니까? 그럼 역수면 둘을 곱했을 때는 1. 자, 둘을 곱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곱하기 일시불. 연금 곱하기 연금은 일시불이 나옵니다. 다시요. 연금 곱하기 연금은 일시불이 나오는데 연금 곱하기 일시불은 연금이 나옵니다. 그럼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 그럼 연금이 나오니까 이쪽은 한번 사용했죠. 그럼 더 이상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채기금 계수도 연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금 곱하기 연금이니까 여기는 일시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감채기금은 미래 가치죠. 근데 감채기금 계수에는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로 일단 표현이 없는 거니까 쪼개서 사용해야 돼요. 현재 가치. 그러면 이번에는 연금 곱하기 연금이니까 일시불이라 그랬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두 번째 갑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와 감채기금은 역수입니까? 그럼 역수를 곱하면 1. 연금 곱하기 일시불이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연금. 그럼 연금 쪽은 한번 사용했으니까 일시불 쪽을 가져와야죠. 따라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자, 곱합니다. 저당 상수도 연금이니까 이번에는 연금 곱하기 연금이니까 일시불 나와야죠. 일시불 나와야 되고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 여기 일단 표현이 없으니까 저기는 미래 가치 가져오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둘을 곱합니다. 연금 곱하기 일시불이죠. 그럼 연금 곱하기 연금은 일시불인데 연금 곱하기 일시불은 연금이죠. 연금. 정확합니다. 그럼 이쪽은 한번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미래가치. 정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당상수는 상환액을 구하는 금융계수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상환 방법은 반드시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이라고 해야죠. 원금 균등은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조심할 것은요. 적립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무조건 감채기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액을 알고 싶을 때 감채기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문에 적립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감채기금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적립액을 알고자 할 때 감채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감채기금이 되려면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5년 후에 10억을 만들고 싶다.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적립해야 될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감채기금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죠.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적립하면 될까요? 그랬으니까 감채기금이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이 둘을 곱했대요. 연금 곱하기 일시불은 뭐가 나온다고요? 연금이 나온다 그랬죠.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 자, 두 번째 가면 연금 쪽 사용했으니까 이쪽 걸 가져와야죠. 현재 가치. 다 틀렸네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하면 둘의 관계는 역수관계죠. 역수를 곱했으니까 1이다. 따라서 답은 1번. 난이도가 높긴 한데 정리 한번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영업 소득 구하랍니다. 먼저 가능 총소득을 구할 때는 임대차 조건 전체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임대차 조건을 찾으시면 면적은 150, 매월 항상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1년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설령 1년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월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1년입니다. 곱하기 12를 해줘야죠. 그럼 150 곱하기 10,000 곱하기 12 하면 그게 가능 총소득입니다. 공실이 10%니까 우리는 곱하기 0.9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 겁니다. 순영업 소득을 구하려면 경비를 차감하면 되는데 경비가 유효, 지금 이게 유효죠. 유효의 60%가 경비라고 했으니 우리는 곱하기 40. 자, 그런데 제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유주 급여 100만 원이 영업 경비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소유주 급여는 비용입니까? 비용에서 삭제 항목입니까? 이건 삭제 항목이죠. 관리인 급여, 직원 급여, 이거는 비용이죠. 그럼 소유주 비용은 얘는 비용이 아니라고요. 소유주 급여는 비용이 아닌데 회계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이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순영업 소득이 작아진 상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를 해줘야죠. 여기서 100만 원 플러스를 해줘야 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나옵니다. 2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채금융 찾아랍니다. 들어가 봅니다. 1번 신디케이트. 뭐가 됩니까? 자, 신디케이트 조금만 더 관심 가지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신디케이트 유용으로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인기 있기 시작한다라는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 아니 한 문제로 놓을 그럴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이야. 그거 한번 좀 봐두시고요. 전환사채. 자, 표현을 잘 봐요. 사채는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매자님. 이것도 잘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지분금융이죠. 근데 그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대요. 그럼 그건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됩니다. 조인트벤처 지분금융. 신주 인수금부 사채는 매자닌이죠. 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대출 금리를 구하는 건데, 자, 그 전에 상환 방법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매년인지 매월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답도 완전히 달라져요. 자, 원금 균등이고 매년이고 문제는 대출금리 구하랍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1회차 원리금이라는 게 4천만 원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4천만 원은 원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자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원금 이자가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4천만 원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고. 그럼 첫 번째 할 작업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시켜서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금 구해볼까요? 자, 원금 바로 나왔네요. 자, 1회차 원금. 자, 얼마 빌린 겁니까? 5억을 대출받았나요? 상환 기간은 20년이죠. 그럼 5억 나누기 20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4천만 원 중에 2,500만 원이 원금이라면 나머지 1,500만 원이 이자입니다. 근데 얼마 빌렸다고 1,500만 원 지금 부담하라는 겁니까? 5억 빌렸다고. 그럼 5억 분의 1,500. 그게 대출금리죠. 3%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상환 방법 중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입니까? 없는 제도입니까? 당연히 있는 제도죠.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파트 빌릴 때, 주담대, 아파트 대출 받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 받을 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원칙은 있다. 금융 당국에서 은행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에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출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단지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다른 제재를 취할 뿐이겠죠. 자, 만기 일시 상환은 상환 기간 20년이라면 20년 동안은 원금은 전혀 상환 안 하고 이자만.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만기 시까지 이자 지급액은 똑같겠죠.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20년이 딱 지났다. 만기가 딱 도래했다. 그러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만기 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가 아니라 만기가 되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따라서 1번은 X. 정답은 1번 됩니다. 2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여러분 여기서 3번 지문을 한번 잘 보세요. 3번 지문. 대출 기간은 시행사에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한다. 왜 시행사 보고 원리금 상환하라고 요구할까요? 저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시행사가 상환을 못하면 결론은 시공사에게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시공사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공사는 은행한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 시행사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공사는 왜 시공사 보고 왜 상환을 하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보증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회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재무상태표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된다, 안 된다, 표시되지 않는다. 우리가 부외금융 그러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야죠. 정답은 4번 됩니다. 30번입니다. 유동화 정권과 관련된 건데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CMO입니다. CMO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계층 채권이죠. 다계층 채권이라고 해서 트렌치마다 상환 기간도 다르고 이자율도 다르고 만기도 다르죠.
따라서 만기가 일치하도록 아니죠. 만기가 다르게 만든 청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됩니다.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뭘 구하라는 겁니까? 정확하게요. 오케이. 추가 저당 대부액입니다. 자, 그림 그리러 가야죠. LTV는 70, DCR은 4랍니다. LTV가 주어졌다면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이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6억. DCR이 주어졌다면 문제 어딘가에 순영업 소득은 있습니다.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자로 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각각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갑니다. 6억에 70% 했더니 4억 2천. 4억 2천만 원의 1억이 저당 대부액.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계산은 끝.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 1억 나누기 4를 하니까 2,500. 2,500만 원의 1억은 저당 지불액. 그럼 저당 지불액을 가지고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 0.2로 나눠야죠. 그럼 1억 2,500만 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저당 대부액. 자,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라고 놓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작은 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억 2,500만 원의 의미는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추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대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대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억. 그럼 1억 2,500만 원에서 1억을 차감한 나머지 2,500만 원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예타.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예타하고 경제성 분석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그러면 예타나 경제성 분석이나 수익성을 검토하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타가 되고 구체적으로 하면 경제성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성 분석이라면 구체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계략적인 수익성을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3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중 위탁 관리에 대한 설명들인데 틀린 거 찾아랍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5번이죠. 자, 자기관리 방식하고 위탁관리를 비교했을 때 위탁관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형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기밀 유지 또는 보안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보다는 불리하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4번으로 가볼까요? 마케팅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세요. 이게 세분이라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나눈다. STP 전략에서 S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나눈다. 하여튼 세분이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나눈다. 자, 그랬으니까 마케팅 믹서 요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할 수가 없죠. 세분화라는 것은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다르게 반응하겠죠. 정답은 3번 됩니다. 우리가 STP에서 S는 소비자를 나눈 거죠. 가령 공인중개사인 나의 고객들을 20대, 30대, 40대를 해서 80대 이렇게 나눈 거라고. 그러면 20대에게 컨설팅 할 때와 60대, 70대 분들에게 컨설팅 할 때는 분명히 뭐가 다르겠죠. 그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컨설팅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3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입니다. 1번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 그럼 키워드는 2개.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두 번째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2번 갑니다. 유사 지역에서 키워드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이게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3번에 동일 수거권입니다. 그럼 동일 수거권이 놓으면 우리는 제일 뒤로 가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런 말이 안 보이네요.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 아니죠. 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과 뭐라고요? 가격 수준이라고 해야죠. 근데 주어진 지문은 최유효 이용과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다면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지역과 개별, 어떤 작업을 먼저 한다고요? 지역 분석을. 따라 지역은 개별 분석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행하는 거죠. 정답은 1번 됩니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원가 방식, 기억.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 그러면 원가법은 무슨 가액입니까? 적산가액. 적산법은 무슨 임대료죠? 적산임대료. 적산가액, 적산임대료. 정확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재조달 원가는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재조달, 신축. 자, 이런 개념입니다.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은 5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이라고 전제할게요. 평가 대상 부동산은 10년 전에 신축된 건물이고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고 싶은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준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이 건물의 비용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0년 전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할 거냐? 기준 시점에 투입하는 비용을 고려할 거냐? 결론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자, 그런데 만일에 10년 전에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10년 전 그때 당시에 자재 명세서를 펼쳐보면 자재의 종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는 10년 동안 물가가 20% 뛴 것도 있고 2% 뛴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죠.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기준 시점에 실제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을 한다면 얼마가 들어가지? 그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신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 자, 근데 재조달 원가는요, 실제로 생산 또는 건설된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생산했고 실제로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 따지지 않겠다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건물을 건설사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그럼 건설사가 이 건물 같으면 5억 3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도급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겠다. 정확성은 떨어지겠지만 대신에 객관성 확보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감가가 뭐죠?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을 외형상 바라봤을 때 발생하는 감가. 그럼 대표적인 게 파손이죠, 파손. 자, 그러면 파손과 위치의 고정성.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동산이 마멸되고 파손된 것은 특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든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마멸되고 파손되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연탄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대체할 수 없겠죠. 즉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감가가 된다는 뜻이 되니까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디귿은 X. 리얼로 갑니다.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윤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용윤수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옳은 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됩니다. 37번 문제. 뭘 구하라고요? 적상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인데 재조달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 두 번째는 물가정보. 자, 공사비를 찾아볼까요? 공사비가 5천만 원이랍니다. 두 번째는 물가정보를 찾는데 기준 시점 이전의 물가는 건축표지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110이라는 말이죠. 곱하기 1.1입니다. 그러면 재조달원가는 5,500. 감가 누계액을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데 문제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잔존가치는 없대요. 좋죠. 내용윤수로 바로 나누면 되는데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 잔존연수입니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잔존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몇 년이 경과된 거죠? 사용 승인일이 19년이고 기준 시점이 24년이니까 5년이 경과된 거죠. 5년이 경과되었고 45년이 남아 있으니까 결론은 이 건물은 50년짜리의 내용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50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11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누계액을 구하러 갑니다. 누계액은 경과연수가 5년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5. 그럼 550. 따라서 5,500에서 550을 차감하면 이게 적산가액이 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수익가액은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환원이율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가능이 1억이니까 1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공실이 10%니까 곱하기 0.9. 자, 이제 유효총소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비를 차감해야 되니까 첫 번째, 직원급여. 그러니까 소유주 급여는 삭제 항목인데 직원급여니까 비용이다. 그죠? 비용.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비용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광고 선정비, 비용. 이자 비용.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자 비용은 부채 서비스액에서 말하는 부채 서비스액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죠. 그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저 이자 비용은 부채 서비스액, 즉 저당 지불액의 일부가 되니까 삭제 항목이죠. 재산세는 비용입니다. 그럼 비용은 600, 1,000만 원이네요. 자, 비용 1,000만 원 차감합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은 8,000, 환원이율은 10%니까 8억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감칙입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4번 한번 볼까요? 토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렇죠.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 단 조심할 게 있습니다. 토지지만 적정한 실거래 가액을 적용하는 토지일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다시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토지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실거래가,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토지라면 그럴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그라미 1번.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표준지의 단위. 자, 우리는 표준지의 공시사항들을 할 때 첫 번째가 지번,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단위 면적당 가격이죠. 그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3.3이 아니고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당 가격.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틀린 내용들은 백선하고 관련된 이론 정리한 거 있죠? 거기에서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그 앞으로는 가지 말고요. 자, 이 모의고사하고 우리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백선하고요. 그리고 이론 정리하는 거하고.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암기해서 시험장 갔을 때 많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아나는 데는 유리할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요.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화이팅!